안녕하세요. 프루팅의 이상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프루팅의 이선철 대표님을 모시고 대담 형식으로 현 시장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가 제가 좀 글을 많이 프루팅에도 지금 칼럼을 못 쓰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지속해서 얘기했던 그런 논쟁, 향후 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올 것이냐, 리세션, 디플레형 리세션으로 올 것이냐, 그 논쟁을 제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는데 이게 침체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기정사실로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이제 계속 열심히 설명을 해왔는데 그게 올해 1분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형태로 계속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4월 들어서 4월 그리고 5월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 좀 파월이나 연준의 설득 아니면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한 번 시장이 또 한 번 좀 쉽게 말하면 속아 넘어간다 아니면 또 한 번 이제 그런 리세션 우려에 너무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에 너무 빠져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1년 내내 설명을 했는데 또 글로 쓰고 어차피 지금 현안이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글로 쓰려니 영감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지금 그냥 영상으로 오늘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촬영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에는 뭐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리세션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가 도래하는 가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이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한다면 경기가 침체라기보다는 좀 더 설명에 부연을 드리자면 그 경기가 조금 천천히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꼭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는 높게 유지돼도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전형적인 지금 나오고 있는 리세션 이슈는 뭐 성장이 천천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장이 무조건 마이너스로 확 내려가고 그러면서 물가도 동시에 잡히는 물가는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전형적인 경기 침체를 이제 리세션이라고 지금 부르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모두 프라이싱이 되고 있는 거고요. 4월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천천히 성장하면서 오히려 물가는 높은 채로 유지되는 뭐 심지어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 침체를 하면서도 물가는 유지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리세션에 대한 이제 시장에 이제 프라이싱이 되면서 이제 뭐 증시도 하락하고 뭐 원자재도 하락하고 모든 게 지금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증시가 하락하는 건 맞고 원자재 모든 게 다 하락한다는 아니죠. 리세션이 프라이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4월부터 4월은 아니고 채권이 강세를 나타낸 거는 한 5월 들어서 좀 강세를 장기채 위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형적인 한마디로 그 채권은 안전자산이다.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 포맷대로 가고 있고 달러가 또 전형적인 또 교과서대로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자산들이 좀 안 좋죠. 다만 이제 원자재도 많이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원자재는 이제 뭐 에너지도 있고 귀금속도 있고 산업금속도 있고 뭐 농산물도 있고 아주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귀금속은 사실 4월하고 상관없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커브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시장이 모두 다 확신하게 되면 가장 강해질 게 귀금속인데 지금 원자재 중에 특히 4월 들어서 또 더 조정을 받고 있어서 원자재 중에 지금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죠.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프루츠 투자자문 포트폴리오 오레셋 같은 경우도 에너지 포트를 키웠다 많이 컸었지만 에너지 포트는 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상승하니까 저희가 좀 줄였는데 지금 현재 귀금속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쪽이 지금 원자재 중에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향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귀금속 특히 뭐 모두 많이 아시는 금이나 은 등의 이제 그런 귀금속 자산들은 자산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이나 뭐 어떤 집단의 자산을 보호하는 위주인 거지. 그쪽으로 인한 투자를 통해서 급격하게 내 부를 증가시키고 싶다. 자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증가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관련 광산주 쪽으로, 그러니까 관련 주식, 그 마이닝 채굴을 하는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러한 주식들은 애초에 기초 자산인 금이나 은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또 주식이 금하고 은이 좀 잘 버티거나 만약에 상승을 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급락, 최근 4월과 5월과 같이 이렇게 디플레형 리세션 공포로 급락을 보일 때는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좀 안 좋을 수 있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시장이 정말 아직까지 1년째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드디어 이제 시장이 깨달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이런 착각을 보이고 있고 다만 올해 초 1월과 같이 앞으로의 침체는 스태그플레이션이구나라는 것만 시장이 다시 저희가 틀릴 수도 있으나 가장 그 사이클에서 가장 좋은 자산들은 원자재가 될 거고 그 중에서도 지금은 귀금속 그리고 일부 산업금속들 뭐 그리고 에너지도 아직 갈 곳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아무튼 금속류가 가장 저평가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훨씬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주식 자체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안 좋지만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아까 구분을 지었듯이 지금 시장은 제가 1년 전부터 누누이 프루팅에서 설명해온 전형적인 디플레형 리세션을 프라이싱하고 있는데 그러한 디플레이션형 리세션에선 사실은 진짜로 오직 강해지는 건 달러와 채권이 되겠죠. 근데 말 그대로 채권 투자를 개인들이 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채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긴 막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도 좀 아닌 게 있고 또 그렇죠. 그리고 연에 뭐 예를 들면 지금도 8.3%, 8.5%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연말이 되면 4%가 될 거다 라는 걸 지금 시장은 다 기대를 하고 있으나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고 뭐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4%가 아니라 연말에 6% 아니면 5%로 유지가 된다. 아니면 7%로 유지가 된다. 근데 연준이 자기들이 말하는 지금 2.5%까지 올려놓고 3%까지 올려놓고 이제는 우리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 이제 다 인플레이션 다 잡혔으니까 특히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다시 완화를 하겠다든지 이런 뭔가 좀 되돌리는 워딩이라든지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터프하게 토킹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터프 토크가 조금이라도 돌려지는 날에 그때 이제 진짜 제 생각에는 제가 여전히 또 너무 빠른 걸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때는 진짜 이제 신뢰가 약해지고 달러는 다른 국가의 통화 원자재나 실물 대비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 대비로도 엄청 약해지고 진짜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장세가 올 거다라고 프루츠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되게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리세션을 이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강한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하시는 이제 대표님. 아니 저도 네. 제가 저희 독자분들한테도 오늘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앞으로도 자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근데 처음에 2020년 3월에 그 급락 장세에서 바닥을 그때 제가 논할 때 그때만 해도 그때 글이 아직도 저희 프루팅의 과거나 프루팅이나 블로그 프루츠 블로그에 보면 남아 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제가 2년 뒤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가 이제 종국이 올 거다. 2년 뒤. 그러니까 지금쯤이죠. 딱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이쯤이었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종국이나 디플레이션형 위기를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형 위기라기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의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야기하는 자산의 종국 디플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인플레이션으로 발발하나 결국엔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다수가 예상하는 것처럼 종국적인 자산의 종말이 올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제가 여전히 얘기하는 또 제가 지난 1년 내내 스태그플레이션과 구분지어서 항상 얘기했던 종국이라는 종국의 순간이는 최소 몇 년 뒤에 올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종국이었던 거죠. 제가 처음에 2020년 3월에 얘기했던 그게 저도 처음에 22년쯤에 발발할 걸로 봤고요. 그때 제가 20년 3월에 딱 연장전이다 오히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왜 뷰를 정확하게 스태그플레이션 널이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종국적인 디플레이션에서 자산의 디플레이션에서 왜 뷰를 이렇게 바뀌게 됐냐면 아니다. 최소 몇 년은 자산의 종말까지 종말 물론 증시가 안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내년 말까지 미국 S&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4,700 대비 4,800 정도 대비 한 절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뭐 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처음 저희 유튜브 방문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지 할 수도 있으나 종국적인 자산의 엔드는 50% 정도 하락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더 빠르게 정말로 무너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모습은 당장은 아니다. 그럼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아마 지금처럼 하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 상승했다 갈 건데 그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아마 뭐 그게 뭐 그런 종국적인 모습은 아닐 거고 아무튼 한50% 정도 뭐 많으면 그 정도까지 일단은 내년 말까지 50% 정도는 하락할 수 있다. 다만 그 하락 장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하락이기 때문에 결코 지금과 같이 달러가 강해지고 국채가 강해지는 건 이거야말로 일시적이다라고 여전히 저는 보고 있고 4월에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났지만 4월과 지금까지 다른 흐름이 나타났지만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독자분들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주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프루팅을 구독하셔라. 물론 월에 4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정말 그 4만 원으로 인생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아깝지 않고 저희의 의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대편들의 의견도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여러 논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맞는 걸 선택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제가 왜 그렇게 전망하는지 그거를 이제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은 항상 통화량으로 인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년 2월에 2월까지 M2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통화량 중에서도 핵심이 M2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는 거는 전년 대비 27%가 상승을 했는데 그 정도 는 거는 거의 뭐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많이 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는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최소 이거는 항상 시차가 있다. 그 피크를 치고 M2가 증가를 하고 떨어지고 피크를 치면 그 2년 뒤에 또 인플레이션이 최소 2년에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는데 지금이 22년 5월이죠. 지금이 21년 2월에 전년비 대비 M2가 27%로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1년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20% 이상 상승한 게 21년 2월까지만이 아니라 거의 21년 뭐 5월까지도 상승하고 그렇게 상승을 전년비 대비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70년대도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했다고 하는 70년대도 전년 대비 그 M2 증가율이 15%를 넘긴 적이 없어요. 40년대는 20%를 넘긴 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이번 21년처럼 27%까지 상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무엇을 하든 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첫째 시차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진 그렇게 급격하게 절대 낮아질 수가 없다. 지금 뭐를 한다고 당장 자산에 당장 충격을 줄 수 있고 자산에 완전한 폭락 압력을 줄 수는 있지만 첫째는 결코 그건 시차를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이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프루팅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차트와 아주 여러 가지 장기 다 나와 있죠. 영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어쨌든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늘 또 강조하듯이 연준의 토킹을 보지 말고 토킹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연준의 행동을 봐라. 행동을 보고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봐라. 토킹은 요새 엄청나게 터프하죠. 뭐 중립금리가 뭔지 아세요? 네. 그 정도 금리가 되면 이제 뭐 적절한 인플레이션과 뭐 경제 성장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 금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뭐 2.5% 정도면 인플레이셔너리 하지도 않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없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없는 딱 적정한 금리다. 성장도 조금은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중립금리까지 연말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게 한 지금 2에서 3% 사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2.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중간치면 한 2.5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8%가 이미 넘어가 있는데 전년 대비로 그렇게 2.5%까지 올려봤자 누누이 강조하듯이 실질금리는 크게 마이너스죠. 심지어 인플레이션이 5%, 6%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그래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데 그런데도 왜 1월에 시장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았는데 왜 4월 들어서 다시 또 이러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시장은 분명히 제가 계속 열심히 1년 전부터 설명한 걸 깨달은 것 같았잖아요. 그죠? 1월부터 3월까지 저희 수익률이 21%였단 말이에요. 다른 증시들이 다 하락하는 와중에. 근데 이번 4월 들어서 저희 수익률이 많이 지금 타격을 받았죠. 4월, 5월 최근 들어서. 근데 왜 이미 시장이 깨달은 것 같았는데 왜 다시 또 이럴까요? 제가 말한 그런 실질금리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이미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린 상태에서 실질금리가 그렇게 마이너스면 이건 절대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고 그걸 시장도 좀 깨닫는 것 같았어요. 그죠? 저희의 스태그플레이션 포지션이 완전히 빛을 발했고 근데 4월 들어서 왜 그럴까요? 연준이 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수준으로 이제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 하고 뭐 양적 긴축을 하겠다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친다 하니 이제 시장은 뭐 연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연준에 대한 신뢰가 있다 아직까지. 일단 너무 강하게 겁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믿는다. 그럼 믿어도 아무튼 자기들이 근데 여기서 생각하면 믿는다고 해도 연준은 자기들이 2.5%까지 올리겠다. 그죠? 뭐 끼케야 제일 매파적인 블라드가 3.5%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도 아직 물론 그 정도만 올려도 자산시장은 붕괴할 거예요. 당연히. 3%, 3.5% 올리면 진짜 말씀드렸듯이 저도 내년 말까지 50% 정도는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전고점 대비 50%. 그러니까 한 2,400 정도까지는 내년 말까지 분명히 열려 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올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그것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아주 별개의 얘기거든요. 물가를 잡는 거는. 아무리 신뢰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제일 매파적인 블라드조차 3.5%를 얘기했고 지금 이미 75bp는 테이블에 없다고 이미 못 박았고
그럼 지금 끼케야 예상되는 게 2.5. 아니면 정말 연말에 정말로 더 긴축적이 되면은 물가가 만약 계속 높거나 더 높게 나온다면 그것조차도 아무튼 그래도 한 3% 정도 되겠죠. 최고점이어도. 반대로 물가가 조금이라도 단기적으로 내려오거나 좀 더 내려오거나 그런 모습이 더 나타나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연준이 더 강한 매파적인 토킹은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런다라고 치면 이미 아무리 시장을 믿어도 이미 상한선을 다 얘기해놨고 파월은 심지어 7월까지는 그냥 50bp 무조건 못 박았잖아요. 75bp 없고 테이블에 없고 50bp만 2번 하겠다. 근데 왜 시장이 이렇게 디플레형 리세션을 예상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고 국채가 좀 반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연준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의 시장 금리의 변동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심리는 만약에 중립금리까지 올렸을 때 기준금리를 2%나 2.5%까지 올려도 그러면 첫째 물가가 어쨌든 잡힐 거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물가가 안 잡힐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중립금리까지 올렸을 때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이 더 급한 그것도 뒤늦다 보니까 더 급하게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뭐 실질금리를 플러스로 만들어서라도 연준은 물가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준에게 물가를 잡을 무기와 수단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고 경제든 실물 경제든 자산 시장이든 모든 게 다 붕괴해도 연준의 지금 토킹을 보니 그런 걸 그러니까 잡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무기와 수단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달러와 금리 시장, 뭐 채권 시장, 그리고 뭐 크레딧 시장 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또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탑 토킹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 그러니까 하이힐드 회사채 중에 좀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신용도가 낮은 그런 회사채들이 아직까지는 폭등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난 20년 3월처럼. 왜냐? 유동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계속 지속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라도 국채금리와 회사채 간의 그런 스프레드, 그러니까 회사채가 원래는 국채금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회사채는 더 그 위험이 감지되면 이만큼 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스프레드는 그렇게 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연준은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채 스프레드가 그렇게 벌어진다라는 거는 이런 회사들이 도산할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건데, 그죠? 이게 이렇게 오히려 회사가 도산한다는 건 그건 진짜 실물 경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유동성이 아직도 그것조차도 또 하나의 방증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더 유지될 거라는. 왜냐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직도 국채보다 좀 더 좋은 주는 정크본드나 하이힐드 그 회사채에 돈이 몰리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준도 터프 토크를 하기 힘들죠. 물가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물가가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연준도 명분은 필요할 테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낮아지면서 연준이 소프트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 더 이제 비하인드 커브로 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너무 급락이 심하고 이제 변동성이 크고 이제 회사채 스프레드가 많이 이제 정크본드가 많이 좀 벌어지거나 한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연준이 또 한 발 물러날 수 있죠. 물론 물러날 때는 다른 걸 핑계를 댈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물가가 진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경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아서 우리 그냥 인플레이션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절대. 다만 무슨 핑계를 대서 뭐 또 다른 이제 이슈를 해서 하겠지만 분명히 그때가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 가까워져 왔다. 그리고
여러 자산 시장에서 일단 달러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시그널이 지난주에 확실히 좀 제가 봤을 때 보였는데 다른 통화 대비 유로나 엔화 대비로 턴어라운드가 지금 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엔화 같은 경우는 저번에 김영익 교수님 왔을 때처럼 달러 지금 실제로 사실 그 김영익 교수님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엔화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달러 대비. 그러니까 여러 다른 통화들이 지금 연준의 그런 긴축 겁박 때문에 또 속고 다른 통화들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 한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매우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저조차도 조금 어쩔 때는 야 이거 내가 틀렸나? 라고 가끔 물론 의심하진 않지만 그럴 정도로 어려운 시장인데 절대 그 어렵다고 해서 그 시장의 움직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저도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 일부 자산을 이제 현금화 시켜서 좀 기다려보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금속이 좋다 뭐 이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뭐 일단 현금으로 자 한번 제가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 워렌 버핏이 22년 1분기에 이제 저희 주식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죠? 뭐 물론 에너지주를 제일 많이 샀고 근데 왜 그랬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현금을 21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고 항상 계속 크게 유지하던 분인데 양반이 이제 그렇게 갑자기 현금 비중을 줄이고 주식을 좀 많이 샀다. 어쨌든 위험하고 지금 주식시장 보면 엄청 하락하는 것 같고 하니까 위험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연 8.3%에서 2% 연준이 말하는 2%로 금방 내려갈까요? 연준이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워렌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최소 뭐 몇 프로 이상으로 4%도 5%도 6%로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저인플레이션은 이제 다시 최소 몇 년간은 오기 힘들 것이다.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그렇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좀 강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실물 대비로 실제 다른 통화의 대비로 지금 잠깐 달러가 강한 거는 연준의 그런 토킹과 이런 게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 그런 아직 액팅이 잘 먹히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어떠한 행동도 안 했는데 그들의 행동은 50bp 인상한 거 한 번 있어요. 아직 양적 긴축 시작도 안 했죠. 하겠다고 말만 하고 행동도 안 했는데 이미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20% 하락했고 나스닥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 행동을 했을 때 좀 더 지속이 되면 연준이 과연 진짜 자기들이 토킹한 대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은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당을 많이 주는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주식이 지금 명목상으로는 꽤 높죠. 굉장히 높죠. 명목상으로는. 근데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죠. 쉐브론도 매입하고 옥시덴탈도 매입하고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다 공통점은 배당을 많이 주거나 아무튼 가치주. 지금 지난 10년 동안 좀 빚을 보지 못했던 가치주 아니면 에너지 원자재 관련. 그죠? 다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뭐 하다못해 꼭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어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제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돼도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성장이 좀 어느 정도는 따라가줘서 막 정말 큰 침체까지는 안 오는 어쨌든 그런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빛을 발하는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금을 만약에 가지고 시장이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해야겠다. 만약에 지금 또 4월부터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다기보단 대다수 전문가들이 사실 뭐 아마 오늘 주간 영상 촬영한 안 대표님도 아마 전형적인 리세션일 거라고 아마 오늘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안 봐도 알 것 같지만 이제 대다수나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런 디플레이형 리세션이다라고 한다면야 당연히 현금을 많이 갖고 왜냐면 물가도 더 하락할 거고 현금의 가치는 올라갈 건데 아니면 채권에 아무리 미국이 돈을 풀어서 계속 채권의 가격을 띄운 거였어도 어쨌든 물가는 다시 엄청 낮아질 거니까
그러면은 그나마 그 낮은 물가보다는 좀 낮은 물가 상황에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는 게 좋겠죠. 네. 그죠? 아니면 현금을 보유하거나. 근데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면 네. 주식이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인다 해서 네. 그죠? 그 안에서 좋은 섹터나 좋은 자산을 사서 네. 어쨌든 현금 배당이든 그런 방어가 되는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네. 대다수의 투자자들한테는 이것만 사이클만 만약에 제대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네. 훨씬 더 그래도 투자를 하기에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잘 이용하면 저희 1분기에 저희 포트에서 네. 나왔듯이 물론 4월과 최근 5월 들어서 많이 수익률이 뭐 좀 변동이 있었지만 네. 분명히 저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향후 지속이 될 거라고 네. 보고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죠. 수익도 노려볼 수 있죠. 네. 다만 제가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귀금속, 특히 금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 가격이 근데 왜 그렇게 안 오르냐라고 하신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금은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유가의 상승 그 자체가 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게 맞죠. 사실은 통화가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 통화를 워낙 많이 풀면 모든 것들의 가격이 높아져서 네. 실제 필요한 경제에 필요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유가가 비싸지고 하는 게 맞는데 네. 반면에 또 유가는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또 반대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다. 계속 이거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못 할 거다. 네. 계속 커브에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구나, 중앙은행이. 앞으로 이런 고물가 상황이 뭐 꼭 8%까지는 아니어도 네. 4%, 5%, 6%가 계속 몇 년 유지되겠구나.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피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몰리는 자산이에요. 유가는 반대로 금방 물가가 다시 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당장 뭐 유가가 굉장히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금방 바로 다시 낮아진다고 해도 유가는 높아질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유가가 높아지는 것 그 자체가 경제를 파괴시키고 물가를 결국에는 왜냐면 유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연준이 좀만 긴축을 막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다만 지금처럼 많이 풀려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미 물가가 이미 이미 고삐가 풀려버렸잖아요. 고삐가 풀리기 전이라면 물가가 뭐 연에 1%나 2%만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가 2007년이나 뭐 과거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그렇게 유가가 막 수요 공급이나 어떤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팍 튀었다면 물론 그거는 유가만 튄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유가의 어떤 아주 그냥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아니면 뭐 투기적인 수요도 들어가고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제로 높아진 유가나 특정 어떤 에너지나 뭐 그런 상품 자체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디플레이형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번에 유가의 상승은 모든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모든 전반적인 가격이 다 올라가는 와중에 유가가 상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귀금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대부자고 실제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이게 계속 높게 그러니까 어쨌든 통제권이 없구나. 어쨌든 우리는 어느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최소 얼마 기간 동안은. 이라고 할 때 그때 제일 빛을 발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귀금속이 정말 제일 저평가가 된 것 같다.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또 그랬나요? 뭐 이것도 좀 이해 잘 했나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산이 좋을지. 당연히 원자재 좋고 가치주 좋고 배당 많이 주고 미래에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 말고 절대
그렇죠. 성장주 뭐 성장 그리고 심지어 작년이나 재작년 제가 2년 넘게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계속 좋았던 성장주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스토리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모든 걸 하는 그런 주식 말고 왜냐면 미래의 돈의 가치를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시장 금리는 아무튼 자연히 물가가 이렇게 계속 높게 나타나니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금리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의 현재 가치가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돈의 가치를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성장주라는 거는. 근데 왜냐면 지금 100만 원이나 10년 뒤에 100만 원이나 가치는 똑같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장주를 제일 많이 사는 건데 10년 뒤에 지금의 100만 원이 10년 뒤에는 예를 들어 뭐 복리로 치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시장 금리, 저 말은 기준금리 말고 시장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10년 뒤에는 100만 원이 뭐 200만 원이 돼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성장주에 투자를 안 하겠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죠. 지금 뭐 예를 들면 나스닥에 특히 미국에 있는 성장주 중에 일부들이 뭐 70% 하락해서 굉장히 싼 것 같다고 개인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말고 대다수는 제가 아직도 봤을 때 전혀 매출이나 이런 게 전혀 밸류에이션 상으로 안 맞는다라는 것들이 몇 개 보이고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저희 가치주 그리고 귀금속뿐만 아니라 그냥 원자재 귀금속은 좀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관련해서 좀 공격적인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아시겠지만 좀 들어가 있는데 뭐 그리고 뭐 에너지도 좋고요. 그리고 저기 가치주도 좋고 신흥국은 말했듯이 달러가 다른 기타 통화 대비 약해질 거다. 특히 아시아 통화 어쨌든 기타 통화 대비 좀 약해진다. 원자재 관련 통화나 약해지면 당연히 신흥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도 미국보다 좀 낮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좀 신흥국이 좋을 거다라는 신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지난 글들을 통해서 봐도 이제 계속 이제 성장주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뭐 21년 사실 6월 저도 좀 빨리 말하긴 했는데 21년 6월 안에 폭락이 올 거다. 그리고 뭐 20년 3월 저점도 맞추고 했는데 이제 실제 폭락은 22년 1월부터 왔죠.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을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영상은 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일단 하는 느낌이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고 제가 안 그래도 영상으로는 말을 좀 설명 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신 저희 글들이나 프루팅에서 발행했던 제 과거 글들이나 그리고 저희 뭐 아무튼 프루팅은 월에 조금 구독비를 내셔야 되니까 그냥 하다못해 그냥 매크로투데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예전 것들만 보셔도 조금 그런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 뷰가 100% 다 맞을 거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과 5월 최근에는 조금 반대 그러니까 디플레형 침체에 대한 게 지금 완전히 시장이 프라이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프루팅에서 여러 뷰를 또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나름 제가 이런 인플레이션부터 여러 가지를 뭐 원자재가 폭등할 거고 뭐 여러 가지를 좀 그런 입장에서 맞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하시는 게 맞다. 아무튼 그게 안전하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독자분들한테 한마디만 드리자면 제가 워낙 지금의 현상 자체가 워낙 1년, 2년 전부터 너무 계속 열심히 설명을 글로 방대하게 이미 1년 전에 지금의 현상을 너무 막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1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디플레형 리세션이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의성이 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이미 그래서 시장이 깨달았구나라고 했는데 4월에 이런 현상이 또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제가 글로 쓰려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거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그죠?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디플레형 리세션이냐 지금의 시의성으로 핵심 포인트는 그건데
그 부분을 또 제가 지금 글로 쓰려니 정말로 저도 글을 쓰는 저도 답답하고 영감도 안 떠오르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도 너무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다고 지금 상황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저희 포트폴리오도 지금 굉장히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좀 정리를 드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새로운 시의성 정말 주제 제가 진짜 글로 자세히 딱 하고 뭐 이미지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그럴 주제가 나오지 않고 계속 만약에 이 주제로 만약에 시장이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는 뭐 진짜로 제가 정말 그런 주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펜을 꺼내 들고 라이팅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 일단 저희가 예상하는 전망이나 시나리오는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100%는 없으니 저는 물론 확신하고 지금 특히 지난주 달러 움직임이나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지금 반등할 때 더 크게 반등하고 하락할 때 조금 하락하고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신흥국이 좋을 거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다른 저희 프루팅에서도 여러 전망을 뷰를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항상 다른 시각들을 많이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고 항상 그 지금 현재 현황이 가장 뭔지 그 부분은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뭐 신흥국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이제 이전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생략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나온 김에 중국 얘기만 하자면 물론 프루팅에서도 중국이 좋다 많이 얘기하고 지금 이제 사실 유튜브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제 생각엔 저희 얘기를 듣고 만약에 중국을 지금 저가 매수를 하신다면 따로 자문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중국의 어떤 걸 사라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자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중국이 저기 금리 LPR 금리를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예상 밖으로 많이 하락을 0.15% 인하를 했는데 대출 우대금리. 대출 우대금리인데 그게 이제 중국에선 거의 그냥 기준금리처럼 대신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예상 밖의 서프라이즈로 큰 폭의 인하였죠. 그 5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5년 LPR을 그렇게 인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누누이 프루팅에서 계속 강조했던 신흥국이 좋을 건데 그 중에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이런 중국은 부양을 할 수 있는 부양을 할 수가 있다.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은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도비시하게 부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긴축을 조금 천천히 할게 아니면 긴축 그만할게가 끝이에요. 근데 중국은 토킹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미. 금리를 그냥 내려버리고 요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왜? 중국은 생산이 받쳐주니까 생산이 받쳐주다 보니 실질 상품을 생산을 하잖아요 중국은. 미국처럼 달러만 찍어내서 그 찍어낸 달러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실제로 그런 그 사람들이 쓰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 소비자 물가가 중국은 아직도 엄청 낮죠. 그러니까 미국과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양을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거는 아주 스토리적인 부분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게 중국이 지금 10월인가 10월 정도가 아마 시진핑 그 3년임 3년임 시기인데 그 전까지 무조건 중국은 저기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 성장률을 맞출 거다. 왜?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추냐? 중국의 기업들의 60%, 70% 정도가 국영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는. 그럼 그런 국영 기업들은 만약에 진짜 그냥 GDP 성장을 맞추겠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채용 많이 해. 투자를 많이 기업들한테 그냥 무조건 상관없으니까 돈을 많이 쓰게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중국이 사실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2015년이나 굉장히 문제가 좀 보이고 너무 투자를 통한 성장에 그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내실을 다지자. 그래서 오히려 걸러낼 건 걸러내고 좀 실질적인 좀 내수로 부양을 할 수 있게 좀 전환을 시키자 해서 2015년부터 이제 많이 증시도 힘들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죠. 진짜 뭐 내실을 따지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분명히 당대회 전까지 최대한 맞출 수 있게 엄청나게 뭐 자기네 국영 기업들한테 채용을 엄청나게 늘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뭐 어디에 그냥 자꾸 돈을 투자를 시키든 돈을 쓰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정책으로 지금 LPR 금리 인하하듯이 이제 정책으로 뒷받침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많은 언론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굉장히 안 좋고 실제로 지금 중국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결코 진짜 투자하는 입장, 전문 투자자로서 봤을 땐 아니다. 중국 제일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정도로 싸지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물론 미국보다는 낫다고 항상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큰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거다. 이미 그런 모습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코로나 락다운 많은 우려나 뭐 그런 코로나 봉쇄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하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그리고 상하이도 지금 이미 봉쇄가 풀리기 시작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이나 11월이 이제 시진핑 제가 정확히 지금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3년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정말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성장률까지 맞출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그렇게 낮은 성장이나 뭐 그런 큰 목표 성장률하고 큰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절대 두지 않는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국영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GDPR 말 그대로 미국은 돈 찍어낸 돈으로 소비하게 해가지고 미국의 GDP의 70%가 다 소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찍어낸 달러로 소비하게 해서 GDP를 높이듯이 중국은 어떻게든 자기네 국영기업한테 고용을 늘리라고 하든 뭐 투자액을 어디서든 늘리라고 하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은 부양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와중에 할 수 있는 진짜 무기와 수단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미국은 잘해봤자 가장 할 수 있는 부양적인 조치는 긴축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정말 멈추거나 이지 절대 부양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좀 뒷걸음을 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증시가 좀 폭락까지는 아니고 지그재그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왜냐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니까 기준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미국 주식 자체가 좀 리밸류에이션이 될 거다. 중국 증시는 반대로 물론 하락할 때 방향 자체는 조금 같이 움직였다가 뭐 다이버전스 됐다가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의 특히 일부 아주 좋은 섹터들은 굉장히 싸다. 그리고 만약 섹터까지 알고 싶으시면 프루치 투자자문 자문을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푸팅 이선철 대표님과 시장 환원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구독자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 시의성 있는 이런 정보 제공해 드리고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 기존 저희 프루팅 독자분들한테는 뭐 영상도 영상이지만 진짜 꼭 제가 긴급하게 알려야겠다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주 짧은 노트라도 아무튼 지금은 그 원래 제가 쓰는 칼럼처럼 그런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라 하지만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노트가 됐든 영상이 됐든 아무튼 저희 프루팅에서 그 하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